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49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한국 사람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함재봉 원장님이십니다. 함재봉 원장님은 너무나 유명하셔서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 국장, 또 미국의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장,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원장님의 저서는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략 한 50분 정도 발제하고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훈 원장님. 네, 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왜 쓰게 됐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그랬는데, 책 자체에서는 거의 다 뺐습니다. 방법론 얘기는 처음에 서문 썼다가는, 쓸 때는 잔뜩 집어넣었다가요. 마지막에는 그냥 다 뺐고, 거의 다 뺐고, 오늘 보내드린 그 자료의 앞부분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계보하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배워왔던 그런 방법론을 또 쓰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문제의식, 제가 한국 근대사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고요. 제가 그 책 서문에도, 그 책의 서문에 보내드린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책의 서문에는 이제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66년에 아버님이 그때 예일대학에 연대 계실 때 예일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셔서 1966년이면 제가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때인데, 이제 그때 가서 참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인종차별, 요새 미국의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참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저희 애도 미국에 있고 그래서 걱정도 좀 되고 그러지만, 1966년은 뭐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단은 인종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아시아계가 너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은 애들이 아예 대놓고, 요새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미국 사람도 안 돼. 그때는 아예 대놓고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거리를 다니면은 애들이 저보고 이제 차이니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되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한번 과감하게 I'm not Chi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 아이가 그러더니 이제 약간 놀래면서 Japanese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not Japanese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What are you? 뭐냐? 너 그럼 뭐냐? 그래서 이제 I'm Korean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What is that?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니 What is that이 아니라 그러냐고 그래야지 될 텐데, What is that?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때는 특히 어린애들이었으니까 더 그랬겠고, 옛날이니까 더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부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가? 그럼 진짜 한국 사람이 뭐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하고 그 차이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고,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내내 미국서 공부하고 그럴 때도 항상 보면 진짜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민족주의, 외국서 살다 보면 민족주의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절감을 했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미국에 있으면서도 역사책도 많이 읽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장길산, 그때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인가? 장길산 연재되고 그럴 때도 그거 다 읽어보고, 가끔가다 귀국하면 책으로 나와 있으면 사서 보고, 하여튼 역사물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이 뭐냐에 대한 제가 이제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런데 평생이라게 죄송합니다만, 저 하여튼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가리켰고, 제가 박사학위도 그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Ontology, Epistemology and Politics, A Critique of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과 정치 이래가지고 뭐 하이데거, 위켄슈타인, 뭐 데리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이 인식론이 어떻게 다를까? 뭐 이제 이런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왔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한국 사람을 딱 규정할 수 있는 인식론이 됐든 존재론이 됐든 뭐 하여튼 뭐 무슨 특질이 과연 있는가, 그게 찾아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제 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과연 딱 이거면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구별이 되고 일본 사람하고 구별되는 어떠한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게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한번 충격을 받았달까, 이제 놀랐었던 게, 제 사고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됐던 계기가 2000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 그때 맥나메라 교수가 이제 초청을 해서 한국학, 그때 많이 다니던 이제 한국학 회의 중에 하나였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물론 발표하고 그랬지만은 그때에 데니스 하트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데니스 하트라고 요즘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교수인데 한국에서 제 기억에 서강대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셨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한국에 오래 살았었고 그랬는데, 데니스 하트 교수가 거기에서 이제 발제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발제 주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문제의식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양반이 거기 온 사람들 보고 그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그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에 살면 사우스 코리안, 뭐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이렇게 쭉 코리안이 되는데, 한국말에는 그 코리안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처음엔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코리안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 데니스 하트 교수가 생각해봐라, 남한에 살면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선 사람이라 그러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 그러고, 뭐 고려인이라고, 중앙아시아에선 고려인이라 그러고, 미국은 재미교포, 일본은 제일교포다. 그런데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도 없다. 그러니까 뭐 누가 미국 가서 산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미국 사는 사람, 그다음에 제일교포는 일본 사는 사람일 뿐이지 누가 일본 산다는 얘기도 없다. 그러니까 제일 화교, 그러면 이제 화교, 뭐 제일 유태인, 그러면 이렇게 유태인들인지 알겠는데, 도대체가 이렇게 다 효칭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주어도 없이 그냥 미국 사는 사람, 일본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냐?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뭐가 같은 거냐? 이제 그런 이제 뭐, 물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자극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이거 이렇게 다 다르네. 각자가 부른 호칭조차도 합의를 못할 정도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거꾸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게,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우선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한국 사람인가를 제가 보니까는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여기저기 뭐 누구 조교시켜서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말 자체가, 단어, 용어 자체가 쓰기 시작한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 게, 제가 제일 오래된 기록 찾은 건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조선 사람이라 그러든지, 뭐 대한국인이라 그러든지, 하여튼 주로 이제 조선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말 자체도 한국 사람이란 말 용어 자체도 이제 60년도 안 된, 채 60년도 안 된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러면 한국 사람의 공통점은 인종인가 언어인가 풍습인가 이념인가 종교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언어는 이제 물론 아니고요. 언어는 뭐 2세, 3세 외국에 가서는 2세, 3세만 되면 당연히 한국말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 같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이런 비정상회담 같이 또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이 뭐 꼭 한국 사람이라고 굳이 안 할 것도 없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국적까지 취득하면 안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언어만 갖고 모든 게 된 그 어떤 한국 사람이 규정되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럼 이제 풍습이 있느냐? 그러면 한국의 풍습, 한국같이 풍습의 전통 풍습을 다 상실한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뭐 결혼식이 됐든 장례식이 됐든 전통 혼례, 상례는 이제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혼례 같은 것도 반은 양식으로 하고 반은 또 반은 같은 식날 또 저렇게 따로 예식장 같은 데도 방을 따로 만들어 갖고 전통식으로 한답시고 이제 또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풍습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한국 사람을 엮어줄 수 있는 어떤 리추얼이라는 거는 이제 오히려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풍습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걸 규정해주지 못하고 이념은 물론 당연히 뭐 너무 다르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한에서도 이제 정말 태극기 부대 촛불 집회 뭐 이 사진들 집어넣어놨지만 진짜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종교도 살펴보면은 종교가 우리나라 같이 한국 같이 종교가 다양한 나라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류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이민국가 빼놓고는 아마 한국 같이 소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종교가 다양하기 참 힘든 것 같고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쳐놓고 이렇게 서양의 종교인 개신교가 하나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뭐 인도네시아, 어디 월남, 태국 어디를 보든지 불교, 이슬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물론이고요. 유럽도 뭐 스페인하고 프랑스, 이태리는 카톨릭이고 영국은 성공회고 하여튼 어디는 루터교고 이렇게 쭉 다 나눠져 있고 어딘 이슬람이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이제 한국만큼은 종교로 봐서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교가 한국 사람을 규정해 주는 것도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인종인가? 그럼 인종도 제가 봤을 때는 인종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8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성씨가 275개가 그때 당시에 275개가 있다고 제가 그때 기록을 찾았었는데 그때 275개 성씨 중에서 136개, 136개니까 반이 넘는 딱 반인가? 딱 반이네요. 반이 시조가 귀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도 족보에 아예 그렇게 써 있는 경우죠. 족보에 우리 시조는 모르겠습니다. 주나라에서 왔다, 은나라에서 왔다 이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원래 소위 오래 이 한반도에서 오래 살았다는 성씨 중에 태반도 자기네들의 공식적인 기록인 족보상으로 귀화 외국인의 후예들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2015년에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성씨가 5,58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 중에서 4,074개는 아예 한자가 없는 성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6년부터 아마 다문화 국가를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국가를 선포해서 이제 귀화하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귀화하는 경우가 이제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그 귀화 성씨들은 그때 와서 하는 귀화 성씨들은 뭐 중국권이나 이 아시아권이 아닌 데서 아니면 한자권이 아닌 나라에서 귀화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이름 자체를 뭐 그 한자로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한글로만 써도 되니까 우리 성씨의 이제 5분의 4가 이제는 아예 한자가 없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뭐 단일 혈통, 뭐 단일 민족, 한결의 이런 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았던 그 또 자료를 보니까는 지금 뭐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그냥 저는 놀란 게 초등학교 지금 학생의 4%가 다문화 가정이고 중학교의 2%,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1%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 출신 군복무자가 2019년에 3,000명, 2022년에 5,000명, 그 다음에 2028년이 되면은 12,000명이 될 거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종으로 우리 한국 사람을 규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뭔가, 한국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 자신은 그거를 찾아다녔었는데, 그 질문을 하고 찾아다녔었는데, 아, 이게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옳은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달라졌을까? 우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라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인지 하여튼 어떤 그 공동체가 있다라면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 게 우선 당연히 1910년 8월 22일 날로 조선 사람은 섬멸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선 사람이라는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1352년에 개국을 하면서 1000년 동안 불교를 했던 나라의 주자성리학을 들여오면서 급격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새로운 인간형이고, 그 인간형은 조선조가 거의 500년 넘게 가면서 조선조 말기에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봤을 때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1,500만 되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의 관습, 승할, 예법, 종교, 그다음에 그 사회 구조, 신분 계층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다라는 어떠한 그래도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겼었는데, 근데 그 정체성이 우선 나라가 망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엮어준 국가 자체가 소멸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벌써 한참 전부터 조선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 주자성리학이라는 그 조선을 만들었던, 조선을 떠받치고 있던 그 정체성, 종교나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를 뒷받침하고 있던 그 문화적 정체성까지도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1784년이라는 게 이승훈이 이제 저기 북경에 가서 거기서 자진해서 영세를 받고 오는 해가 이제 1784년인데 정말로 사대부들이 이벽이나 이승훈 다 사대부들이거든요. 권상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대단한 사대부들인데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자진해서 선교사도 안 보낸 종교를 자기네가 책을 읽으면서 믿기 시작을 하고 북경에 나타나서 그 영세를 받겠다고 하고 그러고는 돌아와서는 실제로 뭐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는 그 유명한 안동권 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를 갖고 있는 안동권 씨 집안에서 어머니의 제사를 갖다가 위패도 안 모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종교인 주자성리학의 사제격인 사대부들이 그 자기네 종교를 버리고 딴 종교를 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이미 조선의 어떠한 그 정신적 기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버리기 시작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이런 게 들어온 거를 쭉 보면은 사실 다 조선에 대한 거부들이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한말의 그 혼란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권 상실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전통 문명을 거부한다. 그럼 이제 나라도 없고 전통 문명도 거부하고 나면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 남는 건가? 그 남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의식이 제가 봤을 때 3.1운동이 역시 3.1운동을 보면은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다. 뭐냐면 3.1운동이 고종의 인사례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3.1운동에서 기미독립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은 하겠다. 국권은 되찾겠다고 그러지만은 조선 왕조를 복원하겠다. 대한제국을 복원시키자. 뭐 이 왕가를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500년 간 나라였었는데 그리고 독립을 하겠고 국권을 달라고 내놓으라 그러면서도 조선조 복원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를 세우겠다, 되찾겠다 해놓고 나서는 만일에 되찾아진다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조선조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자성리학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제 문제의식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혹시 독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무슨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다,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체제, 어떤 이념, 어떤 철학, 무슨 종교를 가진 도대체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나라로 미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상해로 중국으로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본다. 이념 마크시즘이 나오면 마크시즘도 해보고 또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도 세워보고 이런 하여튼 온갖 거를 다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은자의 나라라고 헐밋 킹덤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요즘 와갖고는 진짜 170몇 개국에 나가서 있는 700몇만 명이 나가 있다니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75개국에 720만이 지금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나가서 그럼 뭐를 찾았는가. 그래서 나가서 찾은 거가 제가 봐서는 한 5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비록 조선조는 잃어버렸지만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삼강오륜부터 시작해서 이 유교적인 어떠한 가치 체계, 질서 이러한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게 그게 한국 사람 아니냐. 아직도 물론 한국에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한국 사람의 72%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신교를 포함해서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도 향교도 있고 진짜 그런 거를 보면은 놀랍게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한문 잘 알아야 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한문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중국의 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고, 중국의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중국의 한서부터 뭐 사마천의 사기부터 해서 삼국지 서유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전과 문학과 역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뭐 지식인내 할 수가 있는 거,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을 보면은 그건 분명히 뭐 의정척사파들은 더욱더 명확했지만은 명나라의 어떠한 주자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명나라의 문명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자, 심지어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 이어받아야만 된다고 했었던, 이제 그런 게 사실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고 봐서, 저는 어쨌든 이 친중 의정척사파적인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을 빼놓고는 한국 사람을 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제가 옛날에 그 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제 천착하고 있을 때 이제 했었던 살펴봤던 부분이 바로 의정척사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개화파라는 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인데, 진짜 일본이란 것을 발견을 하고 19세기 말에 1880년에 1878년에 이동인이 최초로 일본에 건너가서 후쿠자와를 만나고 일본을 배우기 시작하고, 80년에 이제 김옥균이 건너가서 후쿠자와 만나고 이제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본을 보면서 이제 야, 진짜 여태까지 문명의 중심이 중국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중국은 야만이고 미개한 나라고, 일본이 이게 진짜 문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문명개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런 거를 이제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오리엔테이션이 진짜 중국 중심의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완전 일본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친일 개화파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일제시대로 이어지면서 뭐 더욱더 그런 면이 있지만, 아무튼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도 일본, 뭐 기업의 형태가 됐든지 뭐 학교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든지 하여튼 그 일본을 모델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반대로 같은 동면에 약지만은 이 지독한 반일주의, 약간 좀 이성적인 어떠한 그냥 어떤 나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한 약간 좀 비이성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반일 감정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반일 감정이 또 있는데, 아무튼 일본을 좋아해서 따라가자 그러더니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 음식도 싫고 일본 옷도 싫고 한 극단적인 또 반일주의가 나오든지 간에, 하여튼 이 일본이라는 존재는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즉자 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일본이라는 존재가 강하고, 그 일본을 아무튼 따라야겠다라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따라야겠다라는 거는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일개화파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친미기독교파는 뭐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하여튼 뭐 김영삼 대통령만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분들만 해도 그렇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그 도표 종교 분포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단일 종파로서는 개신교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뭐 이화, 배제, 뭐 연희, 그다음에 세브란스, 뭐 숭실, 하여튼 뭐 이런 근대 교육과 의료를 담당했었던, 그러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면서 조선을 변화시켜 나갔던 그리고 이제 아직도가 아니죠. 진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외국에 많이 파견하는 게 한국의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친미기독교파 또 역시 빼놓고는 이제 한국 사람 논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소공산주의는 물론 나라 반쪽이, 북쪽 반쪽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친서 공산주의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은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산주의에서 시작을 했었고,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고 마크시즘으로 넘어갔었고, 저는 그거는 뭐 굉장히 당연했었던,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의 지식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지만은 그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을 당시에 그 충격, 환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념을 갖고 그런 나라가 생겨서 뭐 노동자의 해방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는 조선 같은 데 있는 그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념이라는 게 너무나 안성맞춤이었고, 또 그 소련이 적극적으로 코민테른 같은 걸 통해서 또 조선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제가 그 부분을 쓰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1919년에 파리 강화조약 같은 데에 한국 김규식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그 민족 자결주의까지 천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해달라 그랬을 때 거기서 쫓겨나면서, 또 호지명도 갔다가 쫓겨나고 이러면서 그 전부 다 그 마크시즘으로 돌게 되는, 특히 호지명도 그랬고 중국 사람들도 마크시즘으로 돌게 되는 이런 또 계기가 됐는데, 그럴 때에도 그 코민테른 같은 데서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엄청난 자금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친소공산주의파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게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렇게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고, 마크스주의가 그 뭐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치든지 안에 하여튼 마크스주의에서 시작되는 어떤 좌파 진보적인 사고방식은 남한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식인들 사이가 됐든 하여튼 그런 거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역시 친소공산주의파를 알아야지 이게 한국 사람이 설명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주의파가 있는데, 인종적 민족주의파라고도 제가 이름을 붙여봤다가 지금은 요즘은 인종주의파로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단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신채호를 읽어보면은 독사실론 같은 게, 이게 그 서양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인종주의의 얘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거구나. 그 1908년에 양반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게지만 아무튼 이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의 종족, 우리 종족의 역사를 써야 된다 그러고, 우리 종족은 누구냐 그러면 부여족이라 그러고, 이제 그 부여족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역사라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민족주의 사관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나라도 없고 자기 전통 문명도 거부했고, 뭐 말을 못해도 되고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지만 우리를 다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어떠한 것, 그게 뭐냐면 피다, 민족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런 특히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가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버리고 빼앗기고 했던 민족한테 가장 좋은 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과연 역시 인종주의였겠구나, 민족주의 피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남북 간에 유일하게 남북의 끈을 엮어주고 이어주고 있는 거는 뭐 가치도 아니고 체제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그냥 민족 같은 피라는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도 같은 거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정도니까 이 민족주의의 그 매력이라는 게 너무나 강한 거고, 특히 그 나라 잃었고 전통도 버렸던 그 시절에 조선 사람,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한 매력적인 이념이 이 민족주의였을 거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민족주의가 너무너무 강하죠. 진짜 한국 뭐 남북한 공동으로 이 민족주의는 정말로 강한 그런 민족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이념 자체가 위정척사 이념이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조선에 건너오게 됐고, 그게 어떤 작용을 하기 시작했던가, 이제 친일파, 친미기독교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작업이 이제 1권에서 신중미 정책사파를 다뤘고요. 2권에서 친일 개화파를 다뤘고 3권에서 친미기독교파를 다뤘는데 친미기독교파는 이제 한 권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또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산주의, 인종주의 이 파를 갖다가 써나갈 그럴 계획입니다.